아이 진짜 짜증나게 일 그따위밖에 못해. 한겨울 새벽 강남 한복판 고급 빌딩 로비에서 63 노인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40대 시설관리 소장의 손바닥이 노인의 얼굴을 강타했고 주변 직원들은 그저 고개를 돌렸죠. 250만 원 월급을 위해 새벽 5시부터 12시간씩 일하던 경비원 정태식. 그의 유일한 죄는 63이라는 나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바로 피해자의 사위이자 현직 경찰이었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대형 오피스 빌딩 한빛스퀘어. 이른 아침부터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외벽에 눈송이들이 부딪혀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어요. 출근 시간이 되기 전인 새벽 5시 건물 로비의 경비실 불빛이 가장 먼저 켜졌습니다. 63살의 계약직 경비원 정태식은 이미 1시간 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밤새 내린 눈이 녹으면서 로비 바닥은 물기로 반질반질했죠. 태식은 허리를 깊숙이 숙인 채 걸레로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 닦고 또 한 번 닦았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사고라도 나면 큰일인데. 태식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손을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이 미끄러져 다칠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2시간째 같은 자리를 오가며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태식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등에서 땀이 배어났죠. 사실 태식이 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아는 가족은 없었어요. 퇴직 후 집에서 편히 쉬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딸 지혜에게도 사위 강도윤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환갑이 넘은 나이에 경비 일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집을 나설 때면 운동 나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녁에 돌아올 때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생활비라도 보태야 했고 딸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인 강도윤 경이었어요. 38살의 도윤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석 달 전 야간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이 건물 앞을 지나게 됐죠. 새벽 4시쯤이었어요. 로비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순찰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갔죠. 하지만 그건 분명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허리를 숙인 채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른 척 지나가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장인의 구부정한 허리가 눈에 밟혔죠. 저 모습을 아내 지혜가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결국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장인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순찰 중에 이 건물 근처를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장인의 안부를 살피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유리창 너머로 장인의 모습이 보이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근무하시네. 도윤은 차 안에서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저녁 근무를 마치고 나오시는 장인을 마주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간식을 건넸죠. 건물 앞 골목에는 저녁이면 늘 붕어빵 노점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들러 붕어빵을 샀어요. 따끈따끈한 붕어빵 2봉지를 사서 장인을 기다렸죠. 도윤아, 이 시간에 웬일이냐? 태식이 퇴근길에 나오면서 반갑게 인사를 건넬 때마다 도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찰 돌다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붕어빵 좀 샀는데 드세요. 아이고, 고맙다. 너는 이제 퇴근하는 거냐? 네, 오늘 야간이었거든요. 장인어른은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근무 끝났어. 날씨 추운데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네, 장인어른도 몸 따뜻하게 하세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짧은 대화만 오갔을 뿐이에요. 서로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마음을요. 태식도 사위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괜히 미안하고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말없이 배려해주는 사위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도윤은 아내 지혜에게도 이 사실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알게 되면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밤마다 지혜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도윤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빠 건강해 보이더라. 운동도 열심히 다니시고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움직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장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고 두 사람만의 조용한 약속은 계속됐습니다. 붕어빵이나 호빵 같은 간식을 건네는 것, 짧은 안부를 묻는 것, 말없이 서로를 걱정하는 것, 그게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전부였어요. 태식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에 20날을 근무했죠. 한 달에 2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12시간을 서서 일해야 하는 대가였습니다. 딸 부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는 자주 욱신거렸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그래도 태식은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일마저 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도 태식은 새벽부터 나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폭설 때문에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겠어. 태식은 걸레를 헹구면서 중얼거렸어요. 젖은 바닥에 누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죠. 책임을 물을 게 뻔했으니까요. 태식은 더욱 꼼꼼하게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모퉁이 구석구석까지 신경 썼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로비 바닥은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회전문이 열릴 때마다 눈이 날아들어왔죠. 그럴 때마다 태식은 다시 걸레를 들고 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끝이 없네. 태식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해낼 뿐이었죠. 새벽 6시가 되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곧 출근 시간이 다가올 거였습니다. 태식은 마지막으로 로비 전체를 한 번 더 점검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는 걸레를 정리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태식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이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요. 곧
그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사위 도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태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출근 시간에 맞춰 다시 나올 생각이었어요. 작은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여가는 눈을 바라보며 태식은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8시간의 긴 야간 근무였어요. 순찰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거리를 천천히 둘러봤죠. 평소보다 눈발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를 아무리 작동시켜도 앞 유리창이 금방 하얗게 쌓였어요. 도윤은 핸들을 잡은 채 한피스케어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힘드시겠는데.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이런 날씨면 로비 바닥이 더 미끄러울 거였죠. 장인이 얼마나 신경 쓰며 일하실지 눈에 선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새벽 4시 30분. 장인은 아마 이미 건물에 도착해 계실 거였습니다. 잠깐 들러볼까? 도윤은 순찰차의 방향을 한피스케어 쪽으로 돌렸어요. 공식적인 순찰 경로는 아니었지만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죠. 몇 분 후 도윤은 건물 앞에 순찰차를 세웠습니다. 멀리서 로비를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장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오늘 특히 힘드시겠다. 도윤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장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은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순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날은 점점 밝아왔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었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도윤은 계속 순찰을 돌면서도 장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들러야겠어.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야간 근무가 끝나면 장인의 퇴근 시간에 맞춰가기로 했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아침 9시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간단히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 씨, 수고했어요. 네, 형도 화이팅 하세요. 도윤은 가방을 챙겨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처 찜질방에서 몸을 풀고 쉬었죠. 오후 4시쯤 찜질방을 나온 도윤은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1시간 있으면 장인어른 퇴근하시겠네. 그는 한비스케어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익숙한 노점상이 보였습니다. 붕어빵을 파는 할머니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할머니, 붕어빵 주세요. 몇 개 드릴까요? 2봉지요. 따뜻하게 싸주세요. 6개 드릴게요. 5,000원이에요. 도윤은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붕어빵을 종이봉지에 정성스럽게 담아주셨어요. 따끈따끈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죠. 도윤은 붕어빵을 받아들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메모지와 펜이 나왔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손 데우세요.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요. 짧은 글귀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메모지를 한 봉지 안쪽에 살짝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비스케어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죠.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오후 4시 50분. 장인의 퇴근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도윤은 건물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눈을 맞으며 서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추운 줄 몰랐습니다. 잠시 후 건물 로비 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들 사이에서 장인의 모습을 찾았어요. 오후 5시 정각.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장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계셨어요. 피곤한 표정이 역력했죠. 12시간을 서서 일한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장인어른, 목소리를 밝게 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돌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아, 이 시간에 웬일이냐? 야간 근무 끝나고 집 가는 길이에요. 마침 지나가다가요. 도윤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붕어빵 봉지를 건넸습니다. 붕어빵 좀 샀는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면 맛있어요. 아이고, 고맙다. 그런데 너 오늘 야간이었어? 네, 새벽까지 근무했거든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태식은 붕어빵 봉지를 받아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 많았구나. 추운데 빨리 들어가거라. 장인어른도 오늘 힘드셨죠? 눈 많이 왔는데. 뭐, 이 정도야. 괜찮아. 태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장인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처져 있다는 것을요. 걸음걸이도 조금 느렸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런 날 몸 상하시면 안 되니까요. 알았어. 너도 조심해서 들어가고. 두 사람은 잠시 서서 눈을 맞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했어요. 태식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간다. 지혜한테 잘 들어갔다고 해라. 네, 장인어른도 따뜻하게 들어가세요. 도윤은 장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 속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붕어빵 봉지를 들고 계셨죠. 도윤은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힘내세요, 장인어른.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도윤도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지혜가 반겼어요. 여보 왔어요? 오늘 야간이었죠? 응, 지금 막 끝나고 왔어. 고생 많았어요. 씻고 나와요. 밥 차려놓을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새벽에 본 장인의 모습, 저녁에 만난 피곤한 표정,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식탁에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앉아요. 배고프죠? 응, 고마워. 도윤은 식탁에 앉았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봤어요? 도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아까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아, 그래. 도윤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러신 거 아닐까? 그런가? 나이 드시니까 걱정돼요. 지혜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실 거야. 장인어른 건강하시잖아. 그래도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요? 내가 가끔 신경 써서 볼게. 걱정 마. 도윤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앞으로 더 자주 들러야겠어. 식사를 마친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도 눈이 올 예정이었죠.
내일도 장인어른 힘드시겠네. 도윤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득 한비스케어가 걱정됐어요. 폭설이 계속되면 로비 관리가 더 어려워질 거였죠. 혹시 장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한 걱정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한비스케어 로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한비스케어의 로비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태식은 어제보다 1시간 일찍 나왔어요. 새벽 3시부터 건물에 도착해 준비를 시작했죠. 밤사이 내린 눈이 또 쌓여 있었습니다. 로비 입구 주변은 녹은 눈으로 범벅이었어요. 태식은 묵묵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자리를 계속 닦아냈어요.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태식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6시가 됐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로비 전체를 다시 한번 살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걸레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경비실로 돌아가 쉬려는 순간이었어요. 로비 회전문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어요.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닌데 누가 오는 걸까? 회전문이 열리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5명이었어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시설 운영사 세림 FM의 현장 소장 오상혁이었습니다. 45살의 상혁은 이 건물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죠. 그의 뒤를 따라 관리팀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상혁은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대리석 바닥에는 물기가 반들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상혁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톤이었어요. 태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날씨에 로비 상태가 이게 뭡니까? 상혁이 다시 소리쳤어요. 그의 시선이 태식에게 꽂혔습니다. 태식은 황급히 다가가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닦고 있었는데. 닦고 있었다고요? 이게 닦은 상태예요? 상혁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는 구두 끝으로 바닥을 툭툭 쳤어요. 경비가 이 모양이면 사고 나도 책임 못 집니다. 알아요? 태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다시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혁은 주변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 건물 경비 수준입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서 있었죠.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혁이 태식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태식은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어요. 등 뒤에는 벽이 있었죠. 이 건물에 하루에 몇 명이 드나드는지 알아요? 상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위압적으로 변했습니다. 1000명도 넘습니다. 1000명이요. 태식은 숨을 죽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요? 지금 이게 최선이에요? 상혁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돌렸죠. 로비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태식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상혁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요? 6시 15분입니다. 7시면 직원들 출근 시작합니다. 1시간도 안 남았어요. 상혁은 태식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 상태로 사람들 받을 건가요?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다시 한번 깨끗이 닦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상혁은 코웃음을 쳤어요. 1시간 안에 가능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요. 상혁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은 온몸이 경직됐어요. 가능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다고요? 상혁은 태식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태식은 눈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정경비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갑자기 나이를 묻는 질문에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63살입니다. 63. 정년도 훨씬 넘으셨네요. 상혁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 나이에 이 일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짝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죠.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은퇴해서 손주나 돌보는 나이에 상혁은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렸어요. 주변 직원들 몇몇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여기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도 감사한 줄 아셔야 합니다. 태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해고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250만 원이라는 월급이 절실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럼 그에 맞게 일을 하셔야죠. 상혁은 다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주변 직원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서서 지켜볼 뿐이었죠. 누군가 태식을 대신해 말해주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상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다시 닦으세요. 1시간 안에 완벽하게. 예, 알겠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들었어요. 상혁과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태식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릎도 후들거렸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태식은 잠시 벽에 기대 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자괴감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저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태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태식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1시간 안에 로비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죠. 태식은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무릎이 시렸지만 견뎠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출근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태식은 시계를 보며 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어요.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로비의 불편한 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마음속에도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았죠.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태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순간을 버텨내야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태식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새벽 6시 30분. 태식은 여전히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눈이 내리면서 회전문으로 습기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닦아도 바닥은 다시 젖었습니다. 태식의 이마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상혁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태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혁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이 상태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태식은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눈이 들어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상혁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다시 닦으라니까요.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상혁은 태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상혁이 구두 끝으로 바닥을 툭툭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자국이 그대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바로 닦는다고요? 상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어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다시 닦으세요. 태식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예. 무릎 꿇고 제대로 닦으라고요. 상혁이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태식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태식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63살의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참담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상혁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태식은 이를 악물고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며 닦았습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무릎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상혁은 팔짱을 낀 채 태식을 내려다봤습니다. 나이 먹고 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조롱 섞인 말이 이어졌어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인데 말이에요. 태식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주변에서 출근한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10명 정도가 로비 한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눈보다 더 차갑게 식어갔어요. 태식은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1번, 2번, 3번. 같은 자리를 계속 문질렀어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상혁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어요. 일어나세요. 태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면서 겨우 몸을 일으켰죠. 상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시가 다 됐네요. 그리고 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상혁은 주변 직원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 거 잊지 마세요. 직원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상혁은 마치 교훈을 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 따위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메시지였죠.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각자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해고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항의했다가는 당장 잘릴 게 뻔했어요. 250만 원. 한 달 20날 12시간씩 일해서 받는 돈. 그 돈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죠. 상혁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정경비님. 비꼬는 듯한 인사를 남기고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에는 태식만 남았어요. 태식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손바닥을 봤더니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주먹을 쥐었는지 피가 날 정도였어요.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도 되는 건가? 63이면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 경비라는 이유만으로 무릎을 꿇려도 되는 건가? 태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딸 지혜에게도 사위 도윤에게도 들키면 안 됐어요. 그들이 걱정할 게 뻔했죠. 태식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걸레를 들고 경비실로 향했어요. 걸음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경비실에 들어가자 작은 거울이 보였어요. 태식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이게 나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젊었을 때는 당당했었는데,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태식은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식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예, 경비실입니다. 정경비님, 관리실입니다. 여직원의 목소리였어요. 오늘부터 출근 시간 30분 전에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로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고 하셨어요.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도 새벽 5시에 출근하는데 30분을 더 앞당기라고요? 4시 30분에 출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적용이에요. 알겠습니다. 태식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집에서 3시쯤 나와야 했어요. 그럼 몇 시에 자야 하는 거지? 태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분명했어요.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는 거였죠. 하지만 태식은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7시 10분이었어요.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태식은 다시 로비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로비 한쪽에 서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갔어요. 몇몇은 아까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식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그저 혼자였어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출근 인파가 계속 이어졌어요. 태식은 기계처럼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메말라 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틸지, 태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태식은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곧 다가오리라는 것을요. 오늘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4시, 태식은 로비 한쪽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한 탓에 온몸이 녹초가 됐어요. 무릎은 아직도 욱신거렸습니다. 태식은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상혁이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태식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오늘 벌써 3번째였습니다. 아침, 점심, 그리고 지금. 상혁은 마치 태식을 감시하듯 계속 내려왔어요. 정경비님. 상혁이 차갑게 불렀습니다. 태식은 황급히 일어나 다가갔어요. 예, 소장님. 로비 온도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적정 온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혁은 로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입구 쪽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저 화분 위치가 왜 저래요? 태식은 화분을 봤어요. 아침에 청소하면서 살짝 옮겼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제멋대로 위치를 바꿔요? 상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비가 판단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원위치하겠습니다. 바로 하세요. 지금 당장. 상혁이 소리쳤습니다. 태식은 화분 쪽으로 향했어요. 무거운 화분을 들어 원래 위치로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가 아니에요. 상혁이 다시 소리쳤어요. 조금 더 왼쪽이라니까요. 태식은 화분을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더 뒤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태식은 화분을 다시 들어 뒤로 옮겼어요. 허리에 무리가 갔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대체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해요? 상혁이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경비가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요. 상혁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어요. 태식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경비가 판단도 못하냐고요. 상혁이 태식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다고요? 그 말밖에 못해요? 상혁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나이만 먹고 일은 제대로 못하고.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대꾸했다가는 끝장이었죠. 60이 넘어서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 뭐하러 여기 있어요? 상혁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했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말 답답하네. 상혁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혁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태식은 그 손을 봤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혁의 손바닥이 태식의 뺨을 향해 날아왔어요. 찰싹, 둔탁한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태식의 뺨이 화끈거렸어요.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한쪽 눈에서 눈물이 튀어나왔습니다. 태식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손이 본능적으로 뺨으로 올라갔어요. 뜨겁고 따가웠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작은 비명을 냈습니다. 어머. 다른 직원은 입을 막았어요. 태식은 뺨을 감싸쥐었어요. 화끈거리는 통증이 얼굴 전체로 퍼졌습니다. 귓가가 멍했어요. 63살 평생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였습니다. 상혁은 자신이 한 행동에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게 말 좀 들으라니까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회전문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도윤이었어요. 도윤은 손에 붕어빵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퇴근 시간에 맞춰온 거였죠.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오려던 도윤이었어요. 하지만 로비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한쪽을 응시하고 있었죠.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인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보였어요. 누가 봐도 맞은 흔적이었죠. 도윤의 손에서 붕어빵 봉지가 떨어졌습니다. 툭! 바닥에 떨어진 봉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따뜻했던 붕어빵이 차가운 대리석 위에 놓였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혈색이 싹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그의 시선이 상혁에게 향했어요. 상혁은 아직 손을 들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도윤은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 남자가 장인을 때렸구나. 내가 존경하는 장인어른을 63의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도윤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경찰관으로서의 이성과 사위로서의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도윤은 빠르게 다가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상혁이 도윤을 봤어요. 당신 누구요? 강도윤 경위입니다. 도윤은 신분을 밝혔어요. 그리고 상혁의 손목을 단호하게 붙잡았습니다. 방금 이분을 폭행하셨습니까? 상혁은 손목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힘이 강했습니다. 폭행이라니요? 이게 무슨...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분 얼굴을 때리셨죠.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를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도윤을 봤어요. 도윤아. 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장인을 봤어요. 장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자존심 강하신 장인이,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장인이 눈물을 글썽이고 계신 거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상혁을 봤어요.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폭행죄입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로비의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 직원들은 숨도 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이 장면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죠. 상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태식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도윤은 상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연달아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건물 경비팀이었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었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수갑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도윤의 손에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금속이 로비 조명에 반짝였어요. 상혁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잠깐, 이거 놔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그는 경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도윤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언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죠. 경찰이 건물 소장을 체포한다고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상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폭행이라니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식이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됐어. 그만하자. 안 됩니다. 장인어른.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상혁의 손목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조용히 따라오시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연달아 열리기 시작했어요. 땡그랑. 첫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경비팀 5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앞장섰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비팀장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경찰입니다. 폭행 현행범을 체포 중입니다. 폭행이요? 경비팀장은 상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윤을 봤어요. 잠깐만요. 여기 건물 관계자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는 외부인이 건물 내부 일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경비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내렸어요. 법무팀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더니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위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저는 이 건물 법무팀장 이준석입니다.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준석을 똑바로 봤어요. 폭행 사건입니다. 저분이 이 경비원분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이라? 준석은 태식을 봤습니다. 태식의 뺨은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준석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위님, 이건 사적인 문제입니다.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폭행죄입니다. 도윤이 강하게 반박했어요. 사적인 문제라니요? 폭행을 사적인 문제라고요? 준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위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황을 이해하라는 겁니까? 이 건물은 대기업 소유입니다. 법인이 따로 있고요. 준석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폭행이 내부 문제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때린 게 내부 문제라고요?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준석은 표정을 굳혔어요. 경위님, 진정하시죠.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상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상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여보세요? 네, 이사님. 상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네, 지금 로비에서 작은 문제가. 네, 알겠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어요. 상혁은 휴대폰을 내리며
도윤을 봤습니다. 이번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경위님,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가주시죠. 뭐라고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처리한다고요. 도윤은 어이가 없었어요. 상부 지시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위님,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윤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띠리링. 발신자는 경찰서 팀장이었어요. 도윤은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강도윤입니다. 도윤아, 지금 어디야? 팀장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한비스케어입니다. 폭행 사건 현행범 체포 중입니다. 거기서 당장 손대. 예. 팀장님, 하지만 본부장님한테 전화 왔어. 당장 철수하라고. 도윤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행범인데요. 그쪽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알아? 대형 로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팀장의 목소리는 안타까웠지만 단호했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하지만 넌 철수해야 해. 팀장님, 그리고 일단 복귀해. 감찰 조사 들어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수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석이 도윤을 봤어요. 경위님, 들으셨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경찰인데,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경찰인데, 눈앞에서 범죄가 벌어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상혁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경위님, 이제 아시겠죠? 그의 태도는 다시 건방져졌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도윤은 상혁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석이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경위님, 직위해제와 감찰 조사를 받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떠나세요. 도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갑을 내렸어요. 태식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아. 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너까지 이런 일에. 아닙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무력해서 죄송합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경찰복을 입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정의는 무기력했어요.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자신 때문에 공경에 처한 거였어요. 태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죠. 도윤이 황급히 태식을 부축했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태식은 겨우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태식을 경비실로 데려갔어요. 의자에 앉히고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흘렸어요. 도윤이 컵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잡고 있을게요. 태식은 물을 조금 마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도윤아. 왜 미안하세요, 장인어른.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비록 지금은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태식은 도윤을 봤습니다. 사위의 눈에 담긴 결연함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도윤아, 너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로비 밖을 보니 상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경비팀과 법무팀도 흩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도윤은 잊지 않을 거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정의가 무너진 이 순간을, 그리고 반드시 바로잡을 거였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날 밤 11시, 도윤은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인의 부은 뺨, 상혁의 비웃는 얼굴, 팀장의 차갑던 목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옆에서 아내 지혜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일도 남편이 겪은 일도. 도윤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 밝게 빛났어요. 띠리링.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윤 경위님이시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한비스케어에서 일하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도윤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한비스케어요? 네, 저는 세림 FM 야간 근무자예요. 청소 담당입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긴장한 듯 했어요.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 제가 봤어요. 도윤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경위님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미선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오늘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오상혁 소장은 전부터 정경비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미선의 말에 도윤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만나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증거가 있거든요. 증거요? 네, CCTV 기록이요.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도윤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한비스케어 근처 24시간 카페 아세요? 거기서 30분 후에 만나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도윤은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쪽지를 남겼어요. 급한 일 생겨서 잠깐 나갔어. 곧 올게.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30분 후 도윤은 카페에 도착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 도윤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네, 앉으세요. 미선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 앉자 미선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미선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2025년 1월 10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상혁이 태식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이건 일주일 전 영상이에요. 미선이 설명했습니다. 다음 거 보세요. 미선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2024년 12월 20일. 역시 상혁이 태식을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계속 파일을 열었습니다. 11월, 10월, 9월. 모두 비슷한 장면이었어요. 상혁이 태식을 괴롭히는 모습. 도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미선이 또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CCTV 각도 조정 기록이에요.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어요. 날짜별로 CCTV 각도가 조정된 기록이었습니다. 보세요.
폭설이 내린 날마다 각도가 조정됐어요. 미선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로비 입구 쪽 카메라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돌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윤이 물었어요. 사고가 나게 하려고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미끄러지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경비한테 전부 뒤집어 씌웠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경비님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계획적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선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사고 보고서예요. 화면에 여러 건의 사고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모두 폭설날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란에는 항상 경비관리 소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CCTV 사각지대 때문이었어요. 미선이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안 보이게 해놓고 청소도 못하게 하고 청소도 못하게 했다고요? 네, 저한테 그 시간에는 로비 청소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경비님이 혼자 다 하시게 만든 거예요. 도윤은 분노로 이를 갈았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문으로는 정경비님을 내보내려고 했대요. 내보내려고요? 네, 나이 많은 경비는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미선이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정경비님이 안 그만두시니까. 그래서 일부러 괴롭힌 거군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고. 미선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도 알면서 아무 말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폭행 장면을 봤거든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사람이 맞았는데. 미선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경위님이 나서시는 걸 봤어요. 경찰이 막아주셨잖아요. 저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 자료가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미선이 USB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복사본이에요. 도윤은 USB를 받았어요. 손에 쥔 작은 USB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력한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곧 열릴 겁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도윤이 미선을 안심시켰어요. 박미선 씨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할게요. 정말요? 네, 약속드립니다. 도윤은 USB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자료 덕분에 판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다. 미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경비님, 좋은 분이세요.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장인이시니까요. 네. 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경비님이 경위님 장인어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미선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윤은 USB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경위님, 미선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꼭 성공하세요. 정경비님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도윤의 가슴은 뜨거웠어요.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도윤은 USB를 꽉 쥐었어요. 기다리세요, 오상혁.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실현될 거였습니다. 2025년 1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한비스케어 15층 회의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입주기업 대표 2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쪽에는 입주자 대표 김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노련한 사업가였습니다. 상혁도 참석해 있었어요.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먼저 안건을 확인하겠습니다. 비서가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상혁은 자료를 받아 훑어봤어요. 일상적인 안건들이었습니다. 예산 집행, 시설 관리, 주차 문제. 늘 다루던 내용들이었죠. 상혁은 안심했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없군. 그렇게 생각하며 여유를 부렸어요. 그럼 첫 번째 안건부터. 철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었어요. 상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긴 입주자 회의인데. 상혁이 말하려 했어요. 잠깐만요. 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긴급 안건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철수는 도윤을 봤어요. 강도윤 경위님 들어오세요. 도윤이 테이블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상혁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혁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 안전관리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철수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모두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커다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저는 이 건물 경비원 정태식 씨의 사위입니다. 도윤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이 건물에서 일어난 조직적인 갑질과 안전 위반 사례입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먼저 이것을 보시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25년 1월 16일 로비에서 상혁이 태식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찰싹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참석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작게 탄식했습니다. 어머나. 상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것은 일주일 전 발생한 폭행 장면입니다. 도윤이 설명했어요. 오상혁 소장이 63살 경비원을 폭행한 영상입니다.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도윤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2024년 12월 20일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상혁이 태식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2024년 11월 15일 두 번째 영상 2024년 10월 8일 세 번째 영상 도윤은 계속 영상을 재생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해서 반복된 괴롭힘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상혁은 의자에 푹 꺼져 앉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윤이 새로운 자료를 열었어요. CCTV 각도 조정 기록입니다. 엑셀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날짜별로 CCTV 각도 변경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폭설이 내린 날마다 로비 입구 카메라 각도가 조정됐습니다.
도윤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든 겁니다. 사각지대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구역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한 겁니다. 도윤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경비에게 전가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사고 보고서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경비관리 소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의도적인 사각지대 생성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계획적인 안전 위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철수가 상혁을 똑바로 봤어요. 오 소장, 해명하시죠. 상혁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 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상이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경비가 일을 제대로 안 했으면 폭행을 해도 됩니까? 철수가 따졌어요. 상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CCTV 각도 조정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참석자가 물었어요. 그건 상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도윤을 봤습니다. 경위님, 더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자료를 열었어요. 오 소장과 법무팀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화면에 대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나이 많은 경비는 이미지에 안 좋아. 어떻게든 내보내야 해. 하지만 그만두지 않는데요? 그럼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면 되지. 참석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한 참석자가 소리쳤어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다니. 철수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오 소장, 이게 사실입니까? 상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죄송하다고요? 철수가 분노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죄송하다고 끝입니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도윤이 부른 거였습니다. 오상혁 씨. 한 경찰이 상혁에게 다가갔어요. 폭행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꺼내졌습니다. 상혁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철수가 참석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일이 우리 건물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입주자 대표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참석자들은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정경비님께는 공식 사과를 전하겠습니다. 철수가 도윤을 봤어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상혁을 데리고 나갔어요. 수갑을 찬 상혁의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정리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위님, 철수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니까요. 도윤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인어른, 저예요. 도윤아. 끝났습니다. 오상혁이 체포됐어요. 전화 너머로 태식의 긴 한숨이 들렸어요. 고생했구나. 아닙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겨울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다 녹았어요.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새로운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태식이 돌아올 거였습니다. 이번엔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냈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침묵을 깨뜨린 모든 이들의 것이었어요. 2025년 1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상혁은 구속됐고 태식은 명예를 회복했어요. 한비스코너 로비에서는 환영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태식 경비님, 다시 환영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복직을 요청했어요. 태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지혜가 아버지의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태식은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도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다음 주부터 복직하신다니 축하드립니다. 다 내 덕분이야. 태식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말 고마워, 도윤아. 가족의 웃음소리가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딸그랑. 아버지? 지혜가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어요. 으윽.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장인어른. 태식의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달려가 태식을 붙잡았어요. 지혜야, 119 불러. 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태식을 바닥에 눕혔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정신 차리세요. 도윤이 태식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눈은 감겨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태식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 한 분만 동승 가능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도윤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지혜는 자신의 차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어요. 산소 마스크가 태식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말했어요. 빨리 가야겠어요.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장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버티세요, 장인어른. 곧 병원 도착합니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태식을 침대에 옮겼어요. 의사가 빠르게 진찰했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즉시 수술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과 지혜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지혜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윤이 아내를 안아줬어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실 거야. 그동안 너무 힘드셨나 봐. 지혜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몰라서.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윤이 아내를 달랬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과 지혜가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요? 지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만.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추가 수술이요? 네, 관상동맥 우회수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혈액형이 RH 음성 AB형입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희귀 혈액형이라 수혈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혈액원에 긴급 요청했지만 재고가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게다가 환자분께서 특이 항체를 갖고 계셔서. 특이 항체요? 네, 교차 반응 검사에서 대부분의 혈액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의사의 말에 도윤과 지혜는 절망했어요. 그럼 수술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다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직계 가족의 경우 교차 반응 확률이 낮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O형이에요. 저는요? 도윤이 나섰습니다. 제 혈액형은 AB형입니다. RH는요? 의사가 물었어요. 음성입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바로 교차 반응 검사를 해보시죠. 간호사가 도윤의 피를 뽑았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검사실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어요. 도윤과 지혜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도윤 씨. 의사가 도윤을 봤어요. 교차 반응 검사 통과하셨습니다. 정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수혈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직계 가족도 아닌데. 지혜가 도윤을 껴안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도윤이 아내를 안으며 말했어요. 저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도윤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팔을 걷으세요. 간호사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체열실로 이동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혈관을 찾았습니다. 바늘이 들어갔어요. 따끔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를 따라 흘러갔어요. 도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버티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꼭 살아나세요. 400cc의 피가 체열됐습니다. 도윤은 약간 어지러웠지만 괜찮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좀 쉬셨다가 나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윤은 일어났어요. 수술실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걱정 마.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지. 수술실 불이 다시 켜졌어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도윤과 지혜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도윤과 지혜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정말요?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도윤 씨 덕분입니다. 의사가 도윤을 봤어요. 적시에 수혈해 주셔서 살릴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식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렸어요. 도윤과 지혜는 유리창 너머로 태식을 봤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계셨어요.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살아계셔.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 도윤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곧 깨어나실 거야.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어요. 도윤은 팔에 붕대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켜드렸습니다. 장인어른.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번엔 제가 장인어른을 지켰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지켜지는 거였습니다. 피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며 도윤은 그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았어요.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완전히 지나갔어요. 거리에 벚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석 달간의 투병 끝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예전에 그 지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지혜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태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함께 걸었어요. 장인어른,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 드디어구나. 태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 사람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주택가 한쪽 모퉁이에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새로 지은 가게였어요. 아직 간판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요, 아버지. 지혜가 가게 앞에 섰어요. 태식은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안에는 붕어빵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이게 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마세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건강이 더 중요하죠. 태식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다, 정말. 그때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간판 제작업체였어요. 정태식님 댁 맞으시죠?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식이 대답했어요. 간판 달아드릴게요. 기사들이 사다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간판을 들어 올렸어요. 하얀 바탕에 따뜻한 주황색 글씨. 붕어빵 마이너스 따뜻한 한 입. 간판이 천천히 가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사로 고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붕어빵.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붕어빵의 방, 따뜻한 방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구나.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판 설치가 끝났습니다. 기사들이 내려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태식은 가게에서 조금 떨어져 섰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간판. 붕어빵 마이너스 따뜻한 한 입. 태식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어요. 나이 때문에,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기사들이 떠나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지혜가 문을 열었어요. 따끈한 실내 냄새가 났습니다. 새 가게 특유의 향이었죠. 태식은 붕어빵 기계 앞에 섰어요. 스위치를 켰습니다. 지지직. 기계가 예열되기 시작했어요. 재료는 냉장고에 다 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태식은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밀가루, 설탕, 물을 섞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어요.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로 배웠던 기술이었죠.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태식은 기계에 반죽을 부었어요. 팥소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붕어빵이 구워지기 시작했어요.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와, 냄새 좋다. 도윤이 감탄했어요. 몇 분 후 첫 붕어빵이 완성됐습니다.
황금빛으로 잘 구워진 붕어빵이었어요. 태식은 붕어빵을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자, 먹어봐. 태식이 지혜에게 건넸어요. 지혜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버지. 도윤도 하나 받아 먹었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요? 도윤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태식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 고맙다, 애들아.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지혜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도윤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을 내놓았어요. 의자도 몇 개 놓았습니다. 태식은 붕어빵을 계속 구웠어요. 지나가던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새로 오픈하셨어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하나 주세요. 1,000원입니다. 태식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와, 맛있어요. 여기 붕어빵 진짜 맛있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장인이 웃고 계셨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맞는 거였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받으며. 도윤은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붕어빵 마이너스 따뜻한 한 입. 저 간판처럼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곳.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뭐해? 지혜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아, 그냥 생각 좀. 무슨 생각? 지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봤어요. 그날 일 말이야. 그날요? 응, 한비스케어에서 있었던 일. 도윤은 간판을 가리켰어요. 그때 나는 경찰로서 정의를 지키려고 했어. 응. 하지만 막혔지.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권력 앞에서 무력했어. 지혜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잖아요. 그게 아니야.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깨달았어. 뭐요?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정의가 아니라. 도윤이 가게 안에 장인을 봤습니다. 가족이었다는 거. 도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였어. 지혜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은 둘 다 지켰어요. 응? 정의도 지켰고 가족도 지켰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요. 도윤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이 손님들에게 붕어빵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하나 더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음소리가 가게에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장인 옆에 섰어요. 장인 어른,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붕어빵을 만들었습니다. 장인과 사위.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피를 나눈 가족, 생명을 나눈 가족.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태식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정말 잘 됐네. 태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대박이었어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간판을 한 번 더 봤어요. 붕어빵 따뜻한 한 입. 저 간판 아래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사랑.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지켜야 했던 건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간판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도윤은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였어요. 겨울은 지나갔고 봄이 왔습니다. 차가웠던 눈은 녹았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붕어방이라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한 입 한 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며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그 숫자가 사람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정태식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강도윤 경위는 가족을 지켰으며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며 진정한 가족이란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한 입 한 입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